안녕하세요. 박겸입니다. 어제 전한 대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말 종료될 안전운임제 유지와 경유값을 반영한 운임 30% 인상이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비노조원 화물차 출입을 막는 봉쇄투쟁도 예고해서 물류 차질, 현장 충돌 우려가 큽니다. 이번 하투는 코로나 이후 사실상 첫 노동계의 집단행동이자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 나아가서 물가 부담이 얽혀있다는 상징성이 큽니다. 어느 쪽도 물러나기 어려운 싸움이란 얘기죠. 정부가 중재안을 낸다고 하지만 타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뾰족수가 있을까요? 6월 7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외식 물가, 농축 수산물의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종부세 매길 때 상속주택을 3년 넘게 가지고 있어도 이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서 세부담을 좀 낮춰준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업 대출이 32조 원 넘게 불어났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앞으로 좀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에게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또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편의점들이 소주 발주를 제한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네요.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경제하는 날인데 대출이자 부담 커지면서 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전세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시장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함께 알아볼게요. 증시 갔다가 지식발전소 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각종 피싱 사기들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하루에 한 서너 개씩 문자를 받는 것 같아요. 관련 처벌 사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점 알아볼게요. 생활발전소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선식품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변질되거나 또 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 그리고 주의점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받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공식품 물가가 올랐다. 우리 물가 얘기 나올 때 다 올랐습니다, 이 얘기 하게 되는데 역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가공식품 지수도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공식품 전반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지수는 109.19로 1년 전보다 7.6%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하고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서 69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자면은 국수 33.2%, 밀가루 26%, 식용유 22.7%로 크게 올랐고요. 소금도 1년 전보다 30% 상승했습니다. 식초는 21.5%, 부침가루 19.8%, 된장이 18.7%만큼 올랐다고 합니다. 외식 물가도 올랐죠? 네, 외식 물가도 오름세입니다.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7.4% 올랐는데요. 이것도 역시 1998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갈비탕이 12.2% 올랐고요. 치킨 10.9%, 짜장면 10.4% 올랐습니다. 전체 39개 품목 중에서 김밥, 라면, 소고기, 피자, 짬뽕 같은 음식들을 포함해서 31개 품목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5.4%보다 높게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어때요? 이 농축수산물이 한동안 농산물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는 걸로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4.2% 오르면서 상승폭을 다시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히 본다면은 사료비가 상승하는 영향으로 축산물이 12.1%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수입소고기가 27.9%, 돼지고기가 20.7%, 닭고기가 16.1% 올랐습니다. 좀 있으면 또 복날에 닭고기 값 더 올라가겠죠.
자,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까요? 상속주택을 3년 넘게 그냥 가지고 있어도 1주택자로 봐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준다. 이런 방안이 검토가 됩니까? 네,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해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종부세 낮춰주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월에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쳤는데요. 상속주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상속 개시일 이후 3년 그리고 이 안에 상속주택을 팔면 1주택자만큼 종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는 2년이고 그 밖의 지역은 3년이 기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3년 넘게 상속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자만큼 종부세를 낸다는 거고요. 아예 매각 기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해도 된다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시가격 17억 원인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있다고 쳐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올해 1월 공시가격이 9억 5천만 원인 경기도 단독주택을 상속받는다면은 올해 12월 종부세가 5,738만 5,131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정책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종부세가 135만 3,600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97%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모아주택이라는 걸 세울 때 공공에 대한 기여도가 없어도 15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한다. 일단 모아주택이라는 게 뭔가요? 네, 먼저 모아주택을 설명드리자면요. 대규모 정비 사업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 노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아파트를 짓는 정비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서울시가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은 서울 안에 2종 일반 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모아주택을 건립을 하면은 공공기여도가 없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있으면 제한을 7층에서 10층으로까지만 완화할 수 있었고요. 공공기여를 하면은 최고 15층까지도 완화 가능한 규정이 있었는데 관련 기준이 부재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공공기여가 없어도 올려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는 최고층 제한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최고 15층인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국토부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 규제 폐지를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 개정안 시행되는 대로 서울시도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업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가계 대출은 좀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통계가 나왔나요? 네, 어제 5대 시중은행이 5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총 잔액을 발표했습니다. 668조 629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12월 말과 비교해 보면 올해 들어서 5개월 사이에 32조 1,75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업대출 증가액 가운데 24조 6,168억 원, 그러니까 77%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32조 1,750억 원, 이게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엄격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증가폭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대출이 늘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좋지 않아서 대출이 늘었다 이런 얘기인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요거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가 더 뛰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끝나면 기업 대출이 너무 심각하게 부실해질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은행권도 오는 9월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조치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10년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밀린 대출과 원금하고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한 조치고요.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통상 5년 분할 상환 등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들에게 200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정부가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오늘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사업은요, 그러니까 방과후 강사나 뭐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과 같은 뭐 특고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20개 업종 70만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임금 근로자하고는 다르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그 코로나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정책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 네, 뭐 1, 2, 3, 4, 5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받은 적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받은 분 없었던 분들은 뭐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서요, 2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선 뭐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특정 소득 감소분을 주어진 조건만큼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 편의점들이 소주 발주를 제한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어제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이 지난 4일부터 하이트 진로 소주 참이슬과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 이즈백에 대한 발주를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세븐일레븐은 각 매장에서 발주를 할 때 이들 제품을 각각 한 박스씩만 주문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한 박스에는 20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과 페트병 제품 모두 발주 제한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니스톱은 병 제품은 한 박스씩, 페트병 제품은 10개씩만 발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마트24, CU도 이미 발주를 제한했고요. GS25는 당장 발주 제한을 걸지는 않았는데 상황을 뭐 예의주시하면서 뭐 발주 제한을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되고 나서 지금 찾는 사람 많을 텐데 소주 발주를 제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 파업으로 편의점주들이 소주 물량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하이트진로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화물차주 130여 명이 화물연대에 가입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30% 운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차주들 파업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에 이천 청주공장 하루 평균 출고 물량이 평소에 59%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 공장들이 하이트 진로 소주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촉구하면서 오늘부터 총파업에 나서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파업이 장기화되면 소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뭐 주리업계나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놓쳐서는 안 될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까요? 4월 임대차 거래에서 통계 내고 나서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 거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또 월세로 전환하려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는 게 옳을까요?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에게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 뛰어넘었다. 이거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발표가 됐고요. 31일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기준이 발표된 건데 전국 주택 거래에서 전월세 거래가 총 25만 8,31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월세가 전체의 50.4%를 차지했고요. 전세를 추월한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누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월세 비중은 48.7%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2.2%였던 걸 감안하면 6.5%포인트가 1년 만에 올라선 것입니다. 5년 평균 대비해서도 7.1%포인트가 높아졌으니까요.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월세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어떤 걸로 보십니까? 네, 가장 큰 요인은 첫 번째로 전세 가격의 상승입니다. 최근 2년간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부분이라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되면서 그 기존에 신고를 잘 안 하던 소액 보증금의 월세를 많이 거래하던 오피스텔이나 월세 같은 원룸 같은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집을 구하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전세를 구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내는 편이 오히려 대출 금리보다 낫다라는 판단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신 분들이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 또 월세 전환이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월세 거래가 많아질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전망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8월 이후에 이미 그 1+1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 분들이 전세 시장으로 나왔다.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될까 요거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전문가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일단 이미 전세 가격은 약간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전세 가격을 전망하는 전세 전망 지수가 있는데요.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5월 달에 100.7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점이 100이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100이 넘어가는 거고 내려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으면 100보다 아래라는 거죠. 100.7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급격하게 올라간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수급 측면에서의 전세 매물 부족은 수급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세 수급 지수는 전망보다도 더 좋지 않습니다. 135를 기록하면서 전월 127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수가 높아질수록 공급 부족이 심하다라는 뜻이라서 아직 전세의 공급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의 상승률은 아주 소폭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마이너스 0.02%였는데 4월에 이게 0.06으로 아주 약간 올라갔고 5월에는 0.26%가 올라간 거라서 아직은 속도가 아주 가파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인데요. 추세가 3월부터 4월, 5월 갈수록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 할 때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서 요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실제로 월세 내는 것보다 비쌉니까? 네, 지금 현재는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의 서울 지역의 주택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은 3.19%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라고 한다면 연간 319만 원, 매달 27만 원 정도의 월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 3.61%, 상단이 4.59%로 전월세 전환율보다 0.42에서 많게는 1.4%포인트가 높습니다. 이 얘기는 월세로 바꿔서 계산하자라고 한다면 이자 비용이 최소 월 36,000원에서 최대 11만 7천원까지도 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세 구해 보시면요. 전세를 내는 거를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이야 그냥 전세를 좀 더 여전히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일부라도 전세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이라도 반월세, 전세 보증금의 월세를 일부 더하는 방식으로 구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자보다 좀 싸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평균치를 보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렸을 때 319만 원을 연간 내게 된다. 그런데 은행에서 빌렸을 때는 하단으로 봐도 361만 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네.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 이게 집주인의 이해관계랑도 좀 맞아 떨어지게 될 텐데 집주인들 입장은 어때요? 이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에서의 문제이거든요. 전세 가격이 그냥 이제 보증금을 만약에 빼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집주인도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부담을 느끼겠죠. 하지만 지금은 전세 가격이 2년 만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보증금은 그냥 두고 거기에 추가로 월세를 받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볼 게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월세를 추가로 받아서 전가하겠다, 상쇄하겠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 지역별로 비슷합니까? 아니면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상황입니까?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꽤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도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도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세 전환이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너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품들, 매매 가격과 이게 붙어버리는 정도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의 불안감을 느껴서 월세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오랜만에 아주 월세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오랜만이라는 말도 좀 부적합하네요. 통계 집계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월세 증가 현상이라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입주 물량이 증가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 반전세, 월세가 조금씩이라도 붙어가는 식의 월세 가속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전세 시대는 끝난 겁니까?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받아온 질문인데요. 네. 끝났다라고는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임대차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가구에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비중이 거의 20%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장기 추세를 보면 전세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일부는 자가 점유로 바뀌었지만 월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극과 극으로 나뉘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데요.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증시 활짝 열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이 금요일에 악재성 재료들로 하락했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되돌림이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바이든 정부의 클린 에너지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 등으로 태양광, 2차전지, 중국의 기술주 등이 강하게 반등을 좀 줬고요. 다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은 인플레이션 등 기대로 3%를 또 상회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한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나스닥이 조금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상승폭을 좀 낮추기는 했지만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우리가 물가 부담에 대해서 이 정점 찍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잠깐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어떤 게 문제가 됐습니까? 예, 일단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 호재와 악재성 재료들이 좀 일부 나타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평균 $5에 근접을 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게다가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에 수출하는 원유 가격을 기존의 $4.4에서 $6.5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자 국제유가가 다시 WTI 기준으로 $120를 좀 상회하면서 에너지 가격 기반으로 하는 높은 인플레이션 이슈를 좀 자극을 했습니다. 이 여파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3% 이상 넘어가게 좀 만들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아람코의 이 OSP 가격 인상의 경우에는 중국 락다운 해제에 따른 수요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해석은 저는 자제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4월에 배럴당 $9.35까지 상승했었던 OSP가 락다운 영향으로 5월에 4.4,
하락한 뒤에 재차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가솔린 가격 상승 추이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곧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이 수요가 타이트한 공급을 좀 자극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호재성 재료도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해제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이 동남아에 우회 소식이 있어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게 오히려 점쳐졌었던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런 관세가 부과됐을 때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의 부담 증가 및 신재생,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오히려 2년 동안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이는 단순히 태양광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 미중 사이의 관세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을 전반적으로 좀 상승시켜줄 수 있는 이벤트였다라는 점에서 인플레 관련된 이슈는 조금 호재와 악재가 갈렸다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언제는 이제 피크아웃입니다라고 했다가 그래도 요 유가가 문제입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일 때 투자자들이 비빌 언덕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기반을 해서 봤을 때 지난 4월 PC 디플레이터 발표 이후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CPI에 대한 우려가 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된 불확실성은 조금은 더 시간을 들여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다만 데이미 다이먼 CEO하고 일론 머스크 등 유명 CEO들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겠다라고 발언한 내용들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 지표나 증시 주변 지표들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이 증시 주변 지표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덜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조금 달릴 수도 있지만 이번 국채금리 상승 영향에는 인플레 우려에 반응하기도 했지만 3개월과 10년물, 그다음에 2년, 10년 등 장단기 금리 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한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하는 연방기금 순도금리도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확장 국면 장기화 쪽으로 서서히 시장 지표들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우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 국채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연동해서 좀 상승하긴 했는데 2년과 5년 등 단기물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해석을 좀 해보자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꽤나 긴 기간 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분명히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도하게 높은 단기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피크아웃했을 가능성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주 금요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이 5월 CPI가 만약에 전월 대비 낮아지거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의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그 상황은 이제 용인하고 가는 시대가 열린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월요일 시장에 따라서 미국의 지난 금요일 시장과 월요일 시장의 영향들을 좀 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사실 금요일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하락 여파 등이 IT 업종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만들고 있고요. 반면에 이 사우디의 아시아양 OSP 상향에 따라서 정유주는 좀 강세를 보이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 카타르의 계약 조건 변경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장 초반에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달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중국의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등이 아마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낙폭 확대는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오히려 중국 시장이 열리는 즈음에서 낙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0시 반 이후에 시장 상황 좀 볼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에 받는 문자 중에 한 두세 개는 그렇게 저를
뽑혔다, 도와드리겠다,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자꾸 뭘로 선정이 됐다, 이런 문자가 와요. 저 괜찮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도움을 드리겠다는 문자를 받는 분들, 전화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일명 피싱 사기인데, 엄마 아빠 아들 딸 사칭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뭐 검찰 경찰, 요즘에는 이 재난지원금, 이 서민들의 지원금까지 이걸 엮어서 스토리를 짜기 때문에 더 정교해진다고 하거든요. 금융사기의 주의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보고 갈게요.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네. 전화해가지고 네. 그 어떻게 하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스토리가 짜져 있죠. 여기에 이제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속이고 이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스토리를 통해서 현금을 입금해야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돈을 입금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추적하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편취하는 방식이죠. 이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기죄라고 할 수 있고요. 사기. 간단하게 사기죠. 그죠?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줄 의무 없는 돈을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편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게 그 속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동원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기죄 단일로 처벌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뭐 이제 공사문서 위조, 이제 무슨 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뭐 서류라든지 뭐 검찰청 명의의 서류 같은 걸 막 위조를 해가지고 증거라고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게 범죄단체 조직죄. 왜냐하면 이게 조직적인 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참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 이 연기력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 재난지원금을 걸어서 뭐 초저리로 돈을 꿔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이스피싱 사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서 사람들이 다들 알 것 같은데도 네네. 경제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법무부에서 파악한 거로는 2020년 기준, 2020년이래 봤자 2년 전이죠. 아마 지금은 더 커졌을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힘든 사람이 많을수록 사기 범죄는 더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어쨌든 2020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연간 피해액이 집계된 것만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계 안 된 것까지 하면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고의 그 접근 방식,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을 속이러 들어오냐,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짜서 오냐, 이게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서 상당한 경각심 없이는 이게 누구라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현직 법관, 네. 그리고 검찰 출신 변호사, 이런 분들 중에 실제로 이 피싱 피해 입으신 분이 계시고요. 아, 정말요? 네네. 그런 분들은 뭐 똑똑하고 잘 안 아는데 그럴 것 당하겠나 같아요. 싶잖아요. 근데 이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지식이 좀 적고 많고 아니면 판단력이 좀 흐려가지고 일어난다고 하기 좀 힘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 무슨 검찰에 누군데 이게 이거를 너하고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일단 그 은행에 계좌가 없었고요. 그리고 검찰청은 사실 전화 국번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번호 보면 이게 검찰청 전화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 사실 그래서 검사들 바쁘잖아요. 예. 근데 일일이 검사가 직접 전화하는 아니요, 일이 그렇게 얘기 안 네. 합니다. 어느 수사팀 어디에 누구 계장이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정교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군요. 그냥 저도 그래서 제가 똑똑해서 안 걸렸다기보다는 야, 좀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이게 생각보다 걸려들기 쉽다, 그 물망이 촘촘하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유형들 한번 네, 알아볼까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언급해주신 방식들이 사실 제일 대표적인 방식들이에요. 이제 제일 기초적인 게 이제 가족을 사칭하는데, 이 경우에는 납치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폭행을 당하고 다쳐서 갇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유형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전화 받으면 대략 정신이 멍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예컨대 아들인데 지금 뭐 나 전과 오범이고 인생 지금 종말 찍는데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무서운 게 나는 없는 무서운 게 사람이야. 없는 사람인데 네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너 아들 잠깐 바꿔줄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아빠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제 또 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아이고. 막 이렇게 네.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다음에 이제 관공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검찰, 뭐 금감위 이런 규제기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은행 계좌 같은 게 이제 범죄에 이용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계좌를 검증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로 일단 은행의 계좌에 돈을 다 찾아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가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꼭 한다든지. 같이 가세요. 찾는 건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들으면은 간단히 줄여서 들으면은 야 이걸 왜 속았지 이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걸려든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한번 그 사고의 라인을 타기 시작하면은 이분들도 이제 속이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속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 문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재난지원이 정부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너의 고금리의 이자 특히 요새는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뭐 연 1%대 이자 상품으로 대환을 시켜드린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야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지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돈을 일부라도 갚을 방법을 마련해 봐라. 그래서 되면은 어디 은행 무슨 계좌로 입금을 하면은 바로 대출을 실행시켜 드리겠다. 뭐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내가 신청 안 한 대출의 승인 대상자가 됐다 이런 문자 많이 오잖아요. 네네. 여러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청취자 게시판에도 이 문자 진짜인가요?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시험을 안 봤는데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고 최근에 정말 제 지인 중에도 이 초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고 해서 이분은 또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은행에 갔어요. 이런 대출이 있습니까? 해서 은행 창구에서도 아유 저희 그런 대출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피해액이 크면 이게 정말 그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피해액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 요즘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정작 당해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 사실 경각심이 생겨서 좀 덜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들이 납치됐다고 한다든지 당황스럽죠. 아니면 너의 네. 계좌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검찰인데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 협조 안 하면 너도 공범을 해서 피의자로 수사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황하는 게 바로 약점이 되는 거죠. 당황하는 사람은 이제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제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근데 이게 막 말도 어눌한 막 중국 교포분이나 뭐 동남아 뭔가 같은 의심스러운 외국인 구석이, 같은 그쵸. 그런 분들이 막 하거나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막 정중한 말투로 이렇게 교묘하게 진짜처럼 전화가 오고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게 개인정보하고 결합된 사고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야 지금 너가 조사를 받게 됐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직장 정보 어디 다니는지 알고 그런 거 있다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희 직장에 지금 누구 본부장한테 내가 이거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보고 드릴 수밖에 없다. 협조하지 않으면. 너 회사 다니는 거 어렵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서 조용히 해결하려면 우리랑 같이 일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너네 회사에까지 논의해가지고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린 수사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납치했는데 그 자녀의 이름하고 소속 학교 학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은 이게 네. 속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전화기에 이제 그냥 번호 같은데 모르는 번호는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번호에서 오면 의심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 아까 전에 피싱 사고가 된데 그게 전화번호가 안 뜨고 아들,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뜬다든지. 야. 예. 뭐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뭐 금감이나 검찰청 같은 경우에 야 이거 맞냐? 내가 진짜 조사가 됐냐? 그러면은 지금 너가 조사돼 있는 거를 우리 검찰청 사이트에서 확인하게 해주겠다. 링크 보낼 테니까 그거 눌러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통화하자. 이렇게 눌러보면 진짜 내가 그 수사 대상자로 검찰청 사이트 같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네. 있어요. 나를 옛날엔 굉장히 어설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해서 검찰청 사이트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가볼 기자님 일이 가볼 일이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보면은 이게 진짜를 가봤으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진짜가 안 가본 사람은 가보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대부분의 민간인이 그 범죄 경력 조회하는 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네네. 대부분 경력이 없으실 일이 테니 없으시죠. 조회할 일이 없잖아요. 설사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범죄 경력 조회를 자기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개인정보 유출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버리면 더 네. 벗어나기 어려워지는데 보이스피싱 내가 정말 막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 피해를 보게 됐다. 네. 이 돈 찾을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처음에도 이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게 국제적인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총책, 뭐 관리책, 모집책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사람들이 이제 모집해오고 아니면 국내에서 도와줄 사람 모집하고 네.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는 보통 해외에서 관리를 합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콜센터 전화 오는 것도 실제로는 외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번호는 국내 번호로 뜨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국내 중계기라고 해가지고는 네. 외국에서 전화 번호 온 거를 국내 전화처럼 보이게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아이고. 그거를 경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중계기 설치하는 장소가 있을 거고 그리고 돈을 입금을 하면 그 사람 아까 전에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받을 사람 그 돈 받은 거 입금해 줄 사람 그 송금한 거 받아가지고 다시 해외로 보내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지잖아요. 이런 걸 뭐 송금책, 인출책, 전달책, 뭐 수거책 이런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또 국내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봐도 회수하려면은 이게 주범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그래도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변호사들만의 팁이 있지 않을까요? 아, 변호사들만의 팁이라는 것은 없고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속이려고 마음 먹고 속이는 거를 안 속을 방법이기 때문에 유니버설한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기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일단은 좋은 대출은 제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로 네. 오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되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정말 기자님 지인분께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셨는데 어디 은행이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사기범들이. 그 은행 지점을 방문을 하십시오. 근데 그 은행 지점이 거래가 안 하던 데다 그럼 제 통장에서 돈을 일단 빼야 되잖아요. 네. 대환 대출이니까 제가 거래하던 은행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은행 한 번만 방문하셔서 야 이런 거 받았는데 내가 니네 은행 거를 대환 대출해도 되니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시면은 보통은 방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법률 지식 전해주신 우리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님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이세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혜를 빌려야 할 때 저희가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잠깐만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정말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생전 그럴 일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해서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엄마, 아빠, 딸 전화가 왔다. 다시 한번 전화 끊고 전화해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여유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요거 이상한 겁니다. 한번 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그 집에서 신선식품 배송해서 드시는 분 많으시죠. 이게 더운데 나갈 필요도 없고 배송비 안 받는 곳들도 많고 편리하기는 한데 운송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꽤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요즘에 온라인으로 신선식품 사서 드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통계로 보면 어떤가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식품 시장 거래 규모가 58조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성장할 만큼 이용이 늘었는데요. 지난해 3분기까지만 놓고 보면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농수축산물 누적 거래액이 총 5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은 분쟁도 좀 늘어나게 마련인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 날씨가 시작되면서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과일과 채소, 생선, 육류 같은 신선식품을 구매했는데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선하다고 광고에서 구매했는데 썩은 채로 배송되거나 충분한 보냉제 없이 배송해서 제품이 녹아서 흐물거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불만들도 있고요. 약속된 배송 날짜와 다르게 안내도 없이 두고 가거나 엉뚱한 장소에 배송해서 제품이 부패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업체와 반품을 다투는 동안에 부패가 심화되면서 이웃에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남시에 사는 한 소비자는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온라인몰에서 과일 선물 세트를 구매했는데요. 먹음직스럽던 광고 사진과 달리 직접 받아보니까 썩은 게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업체에서 반품은 해주겠다고 환불은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제품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다 부패한 경우가 있었고요. 화성시에 사는 한 소비자도 온라인몰에서 복숭아를 구매했는데 거의 다 상한 채로 배송됐고 다행히 환불은 받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수를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냄새가 난다고 좀 치워달라는 민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 폐기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처치 곤란이기는 네. 하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은가 보죠? 네, 사실 빈번합니다. 이게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가 폐기 처리까지 떠맡아야 하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업체에서 만약에 수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폐기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치워야 하고 쓰레기 봉투 등 비용까지 들여야 하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하고요. 실제로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한 소비자는 온라인몰에서 냉동 딸기 5kg짜리를 주문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 걸 봤더니 냉동 딸기는 이미 다 녹아서 흐물거려져 있었는데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항의해서 환불은 다행히 받았지만 제품은 직접 폐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녹은 딸기에서 나온 과즙이 현관 앞을 다 적시고 난리가 났는데 폐기 비용에다 이걸 치우는 수고까지 본인이 해야 하느냐면 많이 억울해하셨어요. 한데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이 폐기 여부가 판매자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식품의 경우에는 회수 후에 재판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대부분 폐기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기 문제가 이게 좀 곤란하기도 하지만 네. 환불, 반품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비자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한 소비자는요. 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그 신선식품 생선을 구매했는데요. 받고 봤더니 광고와 달리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반품 처리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식품은 출고하면 무조건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판매 페이지에는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7일 이내에는 환불을 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품 하자와 단순 변심 판단을 두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청약 처리가 제한이 된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판매업체들이 이 규정을 들어서 신선식품 반품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신선식품 반품은 사실 제품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규정으로 획일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품 하자나 광고랑 다르게 이행이 됐다라고 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반품이 가능하긴 한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개봉했거나 섭취 또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하면 상품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고 반품이 제한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 쇼핑하시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온라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도 시장이 좀 커질 것 같은데 네. 규정이 애매해서 현장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거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 상한 채로 배송된 신선식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청약 처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업체가 유통 과정에서 상품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청약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걸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신선식품 변질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데다가 소비자들이 판매자의 책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나 환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변질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면 소비자가 이 판매자의 책임을 증명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개정안에서는 반대로 판매자가 자신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 배송 상품의 품질 이상에 대한 과실이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있다고 간주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물론 그 온라인몰 업체 같은 경우는 반발하고 있는 게 이 변질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가 블랙 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게 과도하다는 건데요. 실제 제품 같은 경우 제조사, 유통사, 택배사를 거치기 마련인데 이걸 두고도 유독 유통사에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입증 방법 구체화 등 실행 과정에서도 일단 전문가들은 보완할 필요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좀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게 100% 택배가 다 냉장으로만 가는 그런 차도 있겠지만 이게 네. 섞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산다. 소비자들은 어떤 걸 주의하면 될까요? 네, 온라인몰로 신선식품을 구매하실 때는요. 배송 일자를 미리 확인하시고요. 부재 시에는 명확한 배송 장소를 택배업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반품할 때는 제품 하자나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이걸 발견하고 인지한 즉시 사진 같은 걸로 증거를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바로 반품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질 부패를 늦게 만약 발견했다라고 하면 이 책임을 보관상 소비자의 과실로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좋다고 보내주신 분들 많으시네요. 8437님, 뭉게구름, 날씨가 너무 좋아요. 99460533님, 다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 또 우리 완주에 사시는 청년 농부는 비가 거기는 많이 오는군요. 해서 하우스 농사 짓기 힘들다. 지역별로 날씨가 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서울은 날씨 좋습니다. 0427님 의견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를 드릴까요? 화물차 27톤을 하고 계신데 매출 비해서 기름값 비싸다. 타이어 요소수값 이런 거 고려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놀면 그렇다고 수입이 없고요. 파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셨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입장이 있을 테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저희 늘 공평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올게요. 발전.